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산림 규모가 발표가 됐습니다. 386조 원인데요. 수입보다는 수출이 좀 더 많은 적자 예산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다소간의 재정 수지 악화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게 최경환 부총리의 설명입니다.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쓰게 되는지 오늘 기획재정부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샤오미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소업체들이 내놓는 휴대폰도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최근 출시된 루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시장 분위기 들어보고요.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대신에 냄비가 너무 많이 뜨거워지면은 바닥이 다 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밥을 하다 보면 누룽지가 시커멓게 타는데 그럴 정도의 뜨거움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얘기 뜨겁습니다만 같은데요. 마음은 예. 바짝 타들어가는 예.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일단 먼저 지수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 5.9포인트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장중에 11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또다시 매도 거의 이제는 매도의 상수, 디폴트 값,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 반전하면서 전일 대비 4.54포인트, 0.24% 하락한 1878.68포인트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의약품 업종들이 전멸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6% 가까운 업종지수 하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다음으로 음식료, 비금속, 광물, 그리고 중형주와 소형주들의 약세가 크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코스닥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오히려 코스닥이 상처를 더 입은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포인트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장중에는 무려 16포인트까지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마감 종가는 전일 대비 10.58포인트, 1.63%가 하락한 638.2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소형주들이 거래소에서 약세였던 만큼 코스닥 시장은 매우 어려웠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방송 서비스, 통신 방송 서비스 정도만이 올랐고 그 외에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 그런 흐름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장평 은 덜 떨어진 주식들을 찾아서 더 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형주들은 충분히 주가가 기간과 가격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었는데 중소형주군들 중에서는 올해 오른 거에 비해서 낙폭이 좀 덜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네. 의약, 바이오 쪽 제약이 그랬는데 오늘 그런 쪽이 굉장히 크게 빠지면서 그동안 상승한 이후 하락이 좀 덜했던 종목을 골라서 더 많이 빼는 하락에 키 맞추게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좀 눈에 띄는 그런 흐름인데요. 오늘도 2,500억 원에 가까운 주식을 거래소에서 팔았고 코스닥에서도 360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팔았느냐? 기록적인 수준인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본격화된 게 딱 석 달 전인 6월 8일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6월 8일 이후로 외국인들은 단 10거래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를 해주었는데요. 외국인들 매도 연속 신기록은 아닙니다만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제 9조 3천억을 돌파하는 정도의 거래소 기준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외국인들 매도가 지난 2008년도 리만 사태 때보다도 더 많은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거는 한국 시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요. 일본도 2%대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까요? 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국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답답하기도 답답할 텐데 네. 급한 쪽은 오히려 뭐 세계적인 헤지 펀드라든가 세계적인 펀드 흐름들이 굉장히 바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대략 이제 17일 정도의 발표가 나지 않을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건으로 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이 5% 초반까지 갔고요. 그리고 비농업법은 일자리가 이번에 뭐 그렇게 그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죠. 그런데 이게 확정치가 아니라서 작년에도 그랬는데 나중에 확정치가 나오면은 비농업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정치가 나올 때쯤 되면 16만이 아니고 한 20만 정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이번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번이 아니면 다음 달이라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선거 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FOMC 입장에서는 이번에 적시라서 아마 올리게 될 것이고요. 펀드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에서 주식을 던질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돈을 좀 빼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외국인들 매매 패턴에서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한국 주식시장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간적으로는 조금 더 힘든 기간, 고통의 기간들을 조금 더 견뎌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이 요즘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예. 원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또 뭐 유학생 자녀를 둔 분 이런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좀 귀가 확 트이실 것 같아요. 예.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이제 5년 만에 다시 1,200원대에 진입했고 오늘도 뭐 2.8원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1,200.9원이라서 1,200원대는 갔습니다. 일단 뭐 미국 금리가 조금 있으면 오르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가 매각이 되면서 이제 뭐 한 7조 원대 중후반대 매각액 가운데 영국 MBK 파트너스가 영국 테스코에 5조 원, 뭐 6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달러를 사들이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에 대한 것들까지 겹치면서 오르고 있는데 일단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는 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은요. 근데 이제 중국이 최근에 불안한데 신흥국의 불안한 경제 상황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반 생활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행 가시는 분들은 당장 이제 환전 부담이 커지실 거고 유학생 자녀를 둔 분들은 이제 학비라든지 생활비 같은 걸 송금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에 좀 부담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오르잖아요. 실제로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환율은 더 오르고 달러값 더 치솟지 않을까요? 일단 뭐 경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경제 주체들이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정작 이제 금리가 정말 인상이 되면 그때는 오히려 더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이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지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달러 강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얼마 정도까지 오를 거로 보나요? 일단은 뭐 30원, 40원은 더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뭐 대세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1240원 정도까지 오르고 내년에는 거의 1300원에 육박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국제 투자은행 같은 곳들에서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 이후에 1200원 선이 지지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특히 모건스탠이라든지 ABN 암로 같은 경우에는 내년 3분기가 절정인데 이때 원달러 환율이 1290원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만 좋은 게 아니라 수출기업한테는 뭐 도움이 당장은 될 수 있겠지만은 수입 물가는 또 올라가잖아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뭐 외화 부채가 많은 곳들, 네. 이런 뭐 항공기사라든지 이런 그렇죠. 곳들은 좀 상당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적정하게 움직여야지 환율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국정감사가 임박했는데 내일부터인가요? 예, 뭐 당장 일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의원실에서 자료들 나오고 있는데 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는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뭐 이게 사실 뭐 이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고도 이제 자녀들은 직장이 있는데 이제 본인은 직장이 없는 경우겠죠. 자녀 등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얹혀 있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분들은 보통 건보료를 내지 않는데 이런 분들이 6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 소속의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인순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인데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주택 보유자가 404만 명 정도 됐는데 특히 이제 뭐 한 채 가구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3채 이상 보유한 분이 67만 9천 명, 68만 명 정도 되고요. 5채 이상 가진 사람도 16만 명에 달해가지고 사실 이런 분들은 그 임대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부가 이제 앞으로 종합소득 2천만 원 초과 피부양자 약 19만 명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가지고 보험료를 좀 물려서 좀 평등한 이 건강보험 이런 징수체계 이런 것들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기대를 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는 일단 해봐야죠. 예. 계속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요. 내일쯤 또 검찰에 소환이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상득 전 의원과의 연관성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거다라고 흘러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때문에 1년 2개월간 수감됐다가 2년 전에 석방됐는데 다시 이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게 좀 새로운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역구였던 포항 이쪽의 지역구로 뒀었는데 이 전 의원이 포스코 그룹의 비리 의혹에 연루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포스코 계열사 한 곳과 협력업체가 있는데 이런 거래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은 아니고 측근에게 특혜가 주어졌다. 이런 의혹이 검찰이 주롭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측근 의원이 뭐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는 되지 않았을 테고 포스코의 현안과 관련해서 이 전 의원이 힘을 써주고 그 대가로 포스코가 해당 회사들의 혜택을 주면 이것이 우회적으로 혹시나 이 전 의원 쪽 누군가에게로 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내일 오전에 다시 검찰에 불려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진전 있는 뭔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상득 전 의원 쪽으로도 이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 방향이 모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좀 정치적 해석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어제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안 나타났다는 얘기가 좀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 나타났다는 게 아니고 안 불렀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그 가는 장소에는 당연히 이제 지역에서는 인기가 높은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의원들은 얼굴이 비치면 지역민에게 호소하는 그런 바가 있을 텐데 이런 게 이제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대구 서문시장이라든지 경주의 왕궁 발굴 현장에 대통령이 가셨었는데 특히 이제 왕궁 같은 발굴 현장 같은 경우에는 75년에 이제 퍼스트레이디 자격으로 한번 간 적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의미 있는 방문이었는데 정치인들은 정작 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음모론적 해석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갖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유승민 의원의 원내대표 사퇴 과정에서 대구 경북 의원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건데 이 불만의 기저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까를 따져보면 이 큰 고리 중에 한 곳이 이상득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친이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따르던 계파라고 할까요? 친이계가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검찰 수사가 하나 있습니다. 농협의 이제 특혜성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리솜 리소트라는 곳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청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농협이라고 하면은 최원병 회장이 지금 재직하고 있는데 최원병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던 그런 인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 큰 틀에서는 뭐 친이계라든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면 이상득 전 의원과 관련된 이런 연결고리를 검찰이 찾고 있고 찾아낸 것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의혹인 거죠. 예. 네. 내일이 노사정 대타협 시한이에요. 정부가 제시를 한 10일 날까지 마무리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건지 노사정위원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어제 이제 노동시장 구조 개선 토론회가 열렸는데 뭐 충돌할 것도 같다 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일단은 좀 평온했습니다. 이제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뭐 일반 해고라든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 그렇게 뜨거운 이슈가 아니니까 뭐 타협을 이뤄보자 이렇게 주장을 펼쳤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쉬운 해고를 하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뭐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 내지는 징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평온했던 것은 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노사관계를 보면은 금호타이어의 이제 호남 지역에 있는 공장이 직장 폐쇄를 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뜨거운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선업체,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실적 자체가 안 좋은데 이것의 원인을 두고서 노사들 간에 굉장히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노사 간의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과연 이런 것들이 타협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평행선이기도 하고 뭐 조금은 좀 이 타협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분석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러는지 10일이 내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레죠. 노사정 대타협 시한이요. 10일까지. 될 수 있으면 좋고요. 근데 사실상 내용을 다 맞추기는 굉장히 빡빡한 시간인 건 같대요.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년 예산안 뜯어보면 국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좀 있다고 하죠. 이제 내년부터 이제 만 12세 여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60만 원 정도 드는 백신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현역병들의 복지도 개선되는데 병사 월급이 15% 올라서 병장이 17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하고 또 생활관 같은 경우 내무반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가 생겨서 부모가 직접 자식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화를 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매달 최고 150만 원을 지원하는 아빠의 달이라고 하는 기간 뭐 이런 것들이 3개월로 늘면서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분들 직장인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노인 봉사를 하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봉사 시기간을 적립해가지고 나중에 2포인트로 본인이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나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부분도 예산과 관련된 특색이 있는 내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보다 3% 늘어난 386조 원 규모로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채무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늘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늘리는 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한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편성을 했을까요? 잠시 후에 기획재정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인데요.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주시면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2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 아이의 엄마, 9 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 원 소득 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오늘은 2015 우수인재 채용 박람회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 스마일 게이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게임 기업이고요. 대학생 위주로 회사에 대한 그 채용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입사 시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 상담을 하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 게임 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하면 서류 전형을 붙는지, 그 각 면접 전형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 채용 규모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어떤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나요? 이번 하반기에 모집 공고 위주로 어떤 분야를 모집하고 어떠한 전형으로 면접이 이루어지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전형이 대부분 직무 중심으로 많이 개편이 돼서요. 본인이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준비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이러한 고민이 좀 묻어나게끔 구체적으로 본인 지원 사유를 작성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학과가 전공이에요. 여기서 좀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장 고민인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세요? 그냥 선택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거. 그래서 뭘 선택하든 뭔가 후회가 남을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고민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4학년이신 건지 졸업생이신가요? 예, 이번 학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쪽에 많이 진출해 있는 현대자동차나 한국전력산업 쪽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 많이 인재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해외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기업에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취업 전선에 뛰어든 거는 이번 학기가 처음이라 저한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2015 우수인재 채용 박람회 현장이었습니다. 살맛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인터뷰는 내년 국가예산 386조 원 어디에 쓰일까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년 우리나라 전체를 꾸려나갈 살림이 예산이 발표가 됐는데요. 386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는 3%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앞당겨 쓴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을 할 경우에 증가폭은 5.5%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가계도 그렇지만 나라 살림도 보면 써야 할 곳은 많고요. 들어올 곳은 적고 좀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또 짜임새 있게 쓰기로 정하셨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송원석 예산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한 내년 예산 규모 보니까요. 11조 원, 그러니까 올해보다 3%가 늘어났는데 증가폭이 생각보다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총 재정 수입이 2.4% 증가되는 것에 비하면 재정 지출이 3%를 넘기 때문에 전년에 이어서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 이미 9.3조가 총 지출이 늘었습니다. 그걸 포함을 하면 5.5% 정도 늘어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네, 가장 중점적인 것이라면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확장 재정을 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년도에 이제 중점적인 투자 분야를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청년 희망, 그다음에 경제 혁신, 문화 융성, 민생 안정 이런 4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청년 희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청년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였고요. 경제 혁신 관련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의 허브로 만들고, 그다음에 유망 중소 소상공인,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런 데 대한 지원도 확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문화융성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7.5% 정도 증가를 시킴으로써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등 해서 문화 자체를 하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라 예산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라고 보면은 어떤 분야라고 보면 되나요? 단순히 금액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복지와 일자리 그 고용 분야가 가장 많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 근데 그 복지 분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자리 분야가 사실상 가장 증가율이 높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한 12% 정도 늘렸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청년 일자리 예산이 한 20% 정도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15년도에 1조 한 8천억 정도 규모였던 것이 16년도에는 2조 천억 규모로 해가지고 20% 이상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대 간 상생 고용이라고 해서 이번에 그 추경에 반영이 된 내용인데요. 이것을 6,000명에서 10,000명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제 실장님, 그 세대 간의 상생 고용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예, 임금 피크제를 이제 기업들이 도입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는 기업이 청년을 한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연간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000명 정도 일자리 네네 10,000명 정도를 이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견기업을 이제 청년들이 많이 희망을 하는데 중견기업의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청년 인턴을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확대를 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3만 명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그 직업훈련 좀 많이 강화를 했는데요. 이제 대기업에서 청년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대기업이 직접 고용을 하거나 또는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중소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디딤돌 제도를 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가지고 10,000명을 거기다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오늘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네, 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뭐 훈련이라든지 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고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한 10,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인턴제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정부가 할 몫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직접적인 일자리, 정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공급을 청년들이 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직접 일자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공무원 수를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전체 인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일정한 또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국가가 민간의 어떤 기업의 캐패시티를 늘리는 데 쓰지 않고 정부가 직접 고용을 하거나 공공기관을 확대하는 쪽으로 쓴다. 약간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 이런 또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늘리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은 그런 민간들이 그런 좋은 일자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모레까지죠. 10일까지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좀 이뤄달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타협이 안 되면은요. 노동이나 일자리 분야 이쪽에서 좀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아시다시피 오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9월 11일 이전에 가급적이면 노사정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발표를 했고 노사정 합의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현재 정부 예산안에도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사정 합의가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국회 과정에서 그 예산을 조정하거나 하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9월 11일 이후라도 9월 말이라든지 10월 초라든지 또 과정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회 과정에서 그 부분이 그대로 예산으로 확정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 과정에서 적절하게 논의를 해서 추가적인 사업 예산 사업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타협이 안 되면은 예산은 삭감되는 거죠. 대타협이 안 되면 국회 과정에서 예산 사업이 삭감이 되거나 혹은 삭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법이 통과가 안 되면 결국은 내년도에 정부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될 것이죠. 좀 다른 부분 볼까 하는데요. 이 젊을 때에 어르신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면은 이 돌봄 포인트라는 거를 쌓아서 나중에 돌려받는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요. 또 이런 돌봄 봉사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에 돌봄 봉사자 8,500여 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필요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당 1점씩 해서 포인트를 적립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봉사의 내용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정서가 좀 불안하거나 외롭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인지 활동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교육을 해준다든지 옆에서 말벗이 되어준다든지 혹은 가사 일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이런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들이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거기서 쌓인 포인트를 적립해서 봉사자가 나중에 다시 또 노인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그런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순환하는 스킴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번에 포인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복지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다 복지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40%를 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기사 제목으로 많이들 뽑혔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재정 건전성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국가 채무의 절대 규모가 우리나라는 이제 600조를 넘는 수준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OECD 유럽 국가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등들이 대부분이 2,700에서 2,900조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 되는 거죠.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려 1경원입니다. 우리보다 17배가 많고요. 근데 경제 규모가 조금 다르니까 퍼센트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채무는 절대 규모를 가지고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고 GDP 대비해서 비율로 이제 비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40% 수준인데 OECD 평균이 지금 115%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재정 건전성, 국가 채무가 좀 낮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GDP 대비 비율이 증가 속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국가 채무가 너무 빨리 늘어난다.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부분도 2007년도 기준에서 보면 2008년도에 글로벌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에 OECD 평균이 73%인데 그게 지금 115% 수준으로 41%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8.7%에서 이제 40% 정도까지 10%포인트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규모, 증가한 속도도 OECD 평균의 반 정도 이하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재정 건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안심하고 그냥 있을 수는 없고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하는 재정 당국의 의지를 밝히고 또 페이고라든지 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자 하는 이런 논의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페이고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산 안에서 페이고, 하는. 근데 걱정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OECD 평균 대비해서 좋은 거는 재정 건전성은 확실히 좋네요. 다른 건 나쁜 게 많이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은 많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나 재정 상황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혹시 그러면은 세금을 조금 더 늘려서 세수를 확보하실 계획은 지금은 없으신가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비과세라든지 감면 부분을 좀 정비한다든지 과세 기반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일정 세수는 내년도에 한 1조 1천억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면 세수가 다시 더 늘어나고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획재정부의 송원석 예산실장이었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김학권 세준코리아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이죠. 이게 첫 사업이 인천 도화지구의 이편한 세상. 그런데 평균 청약 경쟁률을 보니까 5.5대 1이에요. 그렇죠. 이런 정도면은 흥행 잘 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애초에 정부에서 뉴스테이를 제공했을 때, 내놨을 때, 과연 이거를 사업할 업체가 나타나겠느냐, 나타나더라도 이 일반 수요자들이 관심을 갖겠느냐는 굉장히 많은 고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산층한테도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서 주거 안정을 꽤 해보자 해서 이제 뉴스테이를 내놨는데요. 이게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임대인은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때문에 매년 계약 때마다 지금 집주인하고 말들이 많잖아요. 연 5% 이하로 상한선을 뒀고요. 그다음에 청약 자격을 보면 청약 통장이 사실 필요 없고요. 주택이 있어도 관계없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도 중위소득 이상이면은 청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만 19세 이상이면은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청약 기회를 줬는데, 이번에 도화지구의 이편한 세상이 좀 성공한 이유를 몇 개를 좀 따져보면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대림산업이 이편한 세상 브랜드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편한 세상 그렇게 브랜드를 그대로 붙이거든요. 그 다음에 월세 5% 이내인데 여기는 월세 3% 이내로 제한을 했고, 그 다음에 월세 소득공제도 지원해주고, 더 큰 거는 전환보증금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거든요. 임차인의 재정 상태에 맞춰가지고 임차인이 보증금과 원림대를 좀 정하는 건데, 이번에 이편한 세상에 보면은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보증금 5천만 원에 43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약자하고 협의가 되면은 보증금은 한 4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를 33만 원으로 내서 한 10만 원 정도 월세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전세 세입자라는 월세입자들이 굉장히 전세 제도를 선호하는데, 이렇게 월세금을 많이 높여서 월세를 좀 줄여준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 선호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설 업체 쪽에서는 좀 임대 사업자 쪽에서는 불리하지 않나요? 이제 건설업체가 애초에 그래서 수익을 이제 정부가 5% 정도로 수익 보장을 해주는 걸로 지금 건설업체들한테 사업 참여를 하게 유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건설업체들이 지금 자기네들 개발하기도 바쁘고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업체들 이런 임대 사업을 한 번도 지금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꺼려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혜택들을 많이 줘서 상당한 업체가 지금은 중견업체까지 합쳐가지고 좀 이런 뉴스테이 사업에 많이 참여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동네는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 대림동하고 신림동에 또 뉴스테이가 공급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월세 보니까 100만 원, 110만 원 꽤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산다고 해도 이걸 계속 부담할 수 있는 중산층이 있을까 좀 걱정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월세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뉴스테이가 임대료를 민간 사업자가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책정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영등포구 대림동의 월세를 보면 전용 44제곱미터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의 관리비 별도로 지금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월세 11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중산층도 살기 굉장히 힘든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사 입장에서 온다고 그러면은 임대료가 너무 낮으면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건설사의 사업 수익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땅값은 건축비가 굉장히 관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뉴스테이의 부지는 LH가 보유한 땅을 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땅값이 좀 쌀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건설업체들이 많이 지금 끌이기 때문에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것들을 많이 감면받을 수 있고,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은 보증금이 1,000만 원의 월세가 110만 원 보증금이 좀 적고 월세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 도화지구처럼 전환금 고증제도를 이런 지역도 이렇게 활용한다고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좀 더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환 보증금제의 좀 탄력적인 운용. 그렇죠. 예, 이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단지가 그리고 인천 도화가 좀 규모가 크죠. 굉장히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에 있는 단지는 부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세대, 300세대. 그래서 이제 단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관리비도 상당히 좀 더 늘어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 서울 지역에 아직 뚜껑을 안 열어봤으니까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게 규모가 크고 지리적 조건이 좋고 이러면은 당연히 흥행 잘 되고 많이 몰릴 수가 있는데 월세 이렇게 그렇죠. 비싸면은 월세 전환 보증금을 바꿔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안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화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부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더군다나 또 최근에는 이제 동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택지개발 신도시에 이제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규모가 적은 지역은 사실 주변 시세보다도 높아버리면 임대인들이 참여를 안 하고 선택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건설사들이 이제 감안을 해서 공급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월세 시대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은 근데 과도기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이 뉴스테이가 월세만 높이는 게 아니냐.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매 이제 계약 2년 차마다 이제 다시 계약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5% 이내에서 이제 사업자가 월세를 올리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건설업체들은 임대사업 이런 주택을 간 임대사업을 안 해본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많은 자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월세를 받는 사업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상당히 좀 불만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정부에서 그래서 많은 지원들을 많이 해줘요. 아까 저리에 융자를 해준다든지 대출한도를 상향해준다든지 취득 감면, 양도세 10년 이상 되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지금 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5%가 결과적으로 주변 어떤 시세를 월세를 좀 높이는 부담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부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야당하고 민간단체가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임대료 징액이 5% 이내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그렇게 임대료 5% 올리는 거에 대해서 2년마다 갱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임대 물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물론 이제 임대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품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월세가 계속 5%씩 2년마다 계속 올려서 부담이 된다 하면 그런 어떤 월세 올리는 부분에 일부분 좀 부담을 줄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에 정부가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내놨잖아요. 그렇죠.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 가지 대책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대책에서 아주 주목받을 만한 대책이 하나 있어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주택도시기금 1.5% 아주 저리로 호당 2억 원까지 개량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후 집주인은 최소 8년에서 20년까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대학생, 그러니까 고령층한테 임대를 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시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 시세 50에서 80% 수준에서 임대료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집주인이 최소 8년 이상을 주변 시세의 절반에 가까운 임대료만 받고 이게 세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집주인들 얼마나 참여율이 높겠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세금을 세액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원 노출이라든지 그렇죠. 매매나 상속 이런 것들을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규제가 있기 때문에 좀 집주인들이 참여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당장 전세가가 굉장히 전세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전세 임대 지원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전셋집이 있으면 정부가 LH가 싸게 얻어가지고 그걸 이제 대전세를 놓겠다고 하는 제도인데 사실 지금 전셋집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세 물건이 없어갖고 난리인데 정부가 너무 좀 안일하게 고민해보자 이런 그 제도를 내놨지 않느냐 이런 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학권 세준코리아 대표였습니다. 미래에는 방구로 가는 자동차를 탈래요. 미래에는 시간을 올리는 냉장고를 만들 거예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요구에 발맞춰서 고사양의 세련된 폰들이 앞다퉈 나오고 있는데요. 중고가 아니라 중저가 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은 싸지만 성능이나 디자인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신 뉴스 듣고요. 스마트폰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중저가 단말기 시장 3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